할머니 도망쳐요. 지금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겨울 저녁 낡은 라디오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섞여 나옵니다. 청솔마을 아파트 1205호 차단기 근처에서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넘어 누군가의 속삭임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복심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12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미래가 이 집으로 들어온 지는 3년째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국간이 좀 싱거운데요? 며느리 미래가 국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요즘 입맛이 좀 이상해서. 괜찮아요. 제가 간 맞춰서 먹을게요. 미래는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숟가락을 저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그저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편을 들어줘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삼켰던 말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미래와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도 열쇠를 어디 뒀는지 1시간이나 찾으셨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그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설거지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미끄러운 그릇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부터인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밤 9시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남편이 사주었던 낡은 라디오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을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올드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기대어 잠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딸깍.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보일러 차단기 근처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며느리 미래였습니다. 그녀는 차단기 스위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보일러를 끄지? 겨울인데 난방을 끄다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윗집에 사는 대학생 윤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이는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도망쳐요. 지금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뭐라고? 보일러를 꺼놨어요. 가스 냄새 안 나세요? 저 지금 경찰 부를게요. 일단 제 집으로 올라오세요. 그 순간 코끝에서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서진이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외투를 걸치고 서진이를 따라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서진이의 집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만이 아니에요. 사흘 전부터 밤마다 보일러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단기에 테이프 자국도 있더라고요. 테이프 자국이라니. 누가 일부러 차단기를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가스밸브까지 열어놨어요. 누가? 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청솔마을 아파트 1205호입니다. 가스 누출 의심 상황이요. 네, 지금 바로 출동 부탁드립니다. 10분 후 경찰과 가스 점검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제 집 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미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가스 점검 기사가 측정기를 들고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입니다. 밸브가 열려 있었고 환기도 안 되어 있었네요.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보일러 차단기를 끄신 이유가 있나요? 아, 그건 전기세 아끼려고 잠깐. 겨울인데 보일러를 끄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스밸브는요? 가스밸브는 제가 안 열었는데요. 미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차단기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기 테이프 자국이 있네요. 누가 스위치를 고정했다가 뗀 흔적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내 아들이 설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내일 다시 조사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서진이의 집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튿날 아침, 저는 서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미래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깜빡하고 가스밸브를 확인 안 했나 봐요. 아니야, 괜찮다. 저는 짐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식탁 위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가스밸브 잠그기, 현관문 잠금 확인, 약 먹는 시간 아침 8시.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붙여놨어요. 요즘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거슬렸습니다. 내가 언제 깜빡했다고.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안도 이상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아뒀던 라디오 시계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위에는 낯선 약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이복심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약봉투를 열어보니 알 수 없는 하얀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래야, 이 약은 뭐니? 아, 그거요?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제가 사드린 건데요. 영양제예요. 영양제? 나는 영양제 안 먹는다고 했잖니. 어머님, 나이 드시면 영양제는 꼭 드셔야 해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미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봉투를 도로 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또다시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된장찌개, 나물 반찬. 제가 만든 음식인데 왜 이런 메모를 붙여놓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아침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아침? 미역국하고 김치 먹었지. 정말요? 어머님, 오늘 아침엔 토스트 드셨잖아요. 아니야, 분명 미역국이었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랬나? 아니, 분명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식탁 위에 토스트와 우유가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어머님이 깜빡하실까 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들 도윤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미안하다. 손이 미끄러워서. 엄마,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 그래도 검사는 해봐야죠. 미래가 예약 잡아뒀대요. 예약? 제 허락도 없이 병원 예약을 잡다니. 나는 안 갈 거야. 엄마, 건강검진이에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먹히지 않았으니까요. 오후에 혼자 앉아 있는데 라디오 시계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켠 것도 아닌데 저절로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라디오를 끄려는데 서랍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 결혼 반지였습니다. 여기 왜 있지? 분명 화장대 위에 두었는데 서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옮겨놨나? 아니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또다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약 먹는 시간 저녁 7시. 며느리가 약봉투를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나는 약 안 먹는다니까. 어머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이거 안 드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미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미래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이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시계를 보니 또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창문 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자꾸 이걸 옮기는 거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은 메모, 바뀐 물건들, 낯선 약.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아니면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방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병원 가면 의사한테 잘 말해놔요. 알았어. 근데 엄마가 진짜 치매인 건 아니지? 중요한 건 진단서예요. 진단서만 나오면 후견인 절차 밟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보, 지금 우리 형편 생각해봐요. 이 집 팔아야 빚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후견인? 집을 판다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집을. 라디오 시계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만이 이 어두운 방에서 저와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차를 몰고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인데도 말이죠.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신경과 최재환 원장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미래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환자 보호자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 간단한 검사 좀 할 거예요. 의사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시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시계에 숫자 좀 넣어보세요. 11시 10분을 가리키게요. 저는 연필을 들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12, 3, 6, 9, 4개만 적었습니다. 12개를 다 적어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종이를 가져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숫자 3개 말할 테니까 기억하세요. 87, 32, 65. 87, 32, 65요. 네. 65. 의사가 다른 질문을 몇 개 더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대통령이 누군지. 대답을 하긴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숫자 3개 기억하세요? 숫자요? 87이랑 나머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석에 앉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환자분하고 단독 면담 좀 할게요. 미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이 보입니다. 뭐라고요? 치매요? 초기 단계라 지금 치료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니 나는 멀쩡한데.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의사와 무슨 이야기인가 나눴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데 아들 도윤이가 노란색 봉투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저게 뭐지? 의사는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종이에 적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정말 나는 치매인가 정말.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라디오 시계가 탁자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그 라디오. 20년을 함께한 물건.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윗집 서진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다녀왔어. 서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진단 나왔어요? 치매의 초기 알츠하이머. 서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치매 아니에요. 뭐?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시장도 혼자 잘 다녀오시고 장도 제대로 보시고 저한테 반찬도 챙겨주시잖아요. 치매 환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서진이의 말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왜 의사가? 돈이요. 할머니 아드님이 의사한테 돈 줬을 거예요. 가짜 진단서 받으려고요. 설마 내 아들이. 할머니, 지금 말로 싸우면 져요. 증거가 필요해요. 기록이 이겨요. 서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라디오 시계였습니다. 이거 제 할머니가 쓰시던 건데요. 녹음 기능이 있어요. 자동 녹음이라 스위치만 켜두면 주변 소리를 다 녹음해요. 녹음? 네. 이거 할머니 방에 두세요. 그러면 며느리분이랑 아드님이 하는 말 다 녹음될 거예요. 서진이가 라디오 시계의 옆면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빨간 버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녹음 시작돼요. 불빛 들어오는 거 보이죠? 작은 빨간 불이 띠하고 켜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 CCTV 있었죠? 거기 아드님이 봉투 건네는 거 찍혔을 거예요.
제가 내일 병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서진아, 할머니 가만히 당하시면 안 돼요. 싸워야 해요. 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가 준 라디오 시계를 제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라디오 시계 옆에 나란히 놓으니 마치 쌍둥이 같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밤 11시쯤 방문 밖에서 또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진단서 잘 받아왔죠? 응. 의사한테 200만 원 줬어. 이제 후견인 신청하면 돼요. 변호사가 서류 준비해 뒀대요. 그런데 엄마가 동의 안 하면 어떡해? 동의 안 해도 법원에서 인정하면 돼요. 진단서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집은 언제 팔 수 있어? 후견인만 되면 바로 처분 가능해요. 이 집 팔면 3억은 나올 거예요. 라디오 시계의 빨간 불빛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하지만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라디오 시계는 매일 밤 녹음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전화 통화,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서진이는 병원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노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움직여야 해요. 관리사무소에 도움 요청할게요. 서진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장태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태식은 15년간 이 아파트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각별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납시다. 이틀 후 오후 2시, 저는 서진이와 함께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장태식과 이웃 두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1002층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 1003층에 사는 김영수 씨였습니다. 복심 씨 앉으세요. 오늘 중요한 일 처리할 겁니다. 장태식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도 오시기로 했어요. 제가 전화로 집 관련 중요한 서류 설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올까요? 올 겁니다. 집 얘기만 나오면요. 10분쯤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래와 아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급하게 부르셔서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미래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장태식이 리모컨을 들고 회의실 TV를 켰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병원 복도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제가 병원에 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 도윤이가 노란 봉투를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병원 복도 CCTV입니다. 최재환 원장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네요. 장태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생활 침해잖아요. 앉으세요. 아직 더 있습니다. 장태식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음은 음성 녹취입니다. 복심 씨 댁에서 녹음된 대화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단서 잘 받아왔죠? 응. 의사한테 200만 원 줬어. 이제 후견인 신청하면 돼요. 변호사가 서류 준비해 뒀대요. 집은 언제 팔 수 있어? 후견만 통과되면 집부터 정리해. 이 집 팔면 3억은 나올 거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웃 두 분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불법 녹음이잖아요. 이런 거 증거로 못 써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본인 집에서 녹음한 거니까요. 서진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식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파트 가스 감지기 차단 기록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번에 걸쳐 1205 차단기가 조작되었습니다. 차단 기록이 남아요? 박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중앙관제 시스템에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차단기의 테이프 자국도 확인했습니다. 장태식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단기에 붙어 있던 검은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차단기를 고정했다가 뗀 흔적입니다. 그날 밤 가스밸브도 열려 있었고요. 며느리 미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 죽이려고 한 게 그냥입니까? 김영수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정말 내가 이런 짓을 한 거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빚이 너무 많아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고?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집만. 그냥이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들에게 소리 지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태식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요.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장태식은 이미 전화를 걸었습니다. 판사님, 피신청인 이복심 씨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재환 원장이 작성한 그 가짜 진단서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최근 가스 사고를 일으킬 뻔했고 금전 관리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진이가 구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였습니다. 판사님, 해당 진단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증인 최재환을 선서시키십시오. 의사 최재환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증인, 이복심 씨를 진료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18일입니다. 진료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20분 정도요. 20분 만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내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병원 복도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 12월 18일 오전 11시 45분. 아들 도윤이가 노란 봉투를 최재환에게 건넸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증인, 이 봉투가 무엇입니까? 최재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답변하십시오. 환자 보호자가 주신 겁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인,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돈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진단서를 조작한 대가로 받은 돈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최재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병원 출입 기록도 제출합니다.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2월 18일 이도윤 씨는 오전 11시 30분에 병원에 입장했습니다. 환자 이복심 씨보다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최재환 원장 진료실에서 15분간 머물렀습니다.
이복심 씨 진료 시작 전에요. 판사가 최재환을 쳐다봤습니다. 증인, 환자 진료 전에 보호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저는 답변하십시오. 후견인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요청받았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진단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최재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의료윤리 위반 정황이 명백합니다. 해당 진단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 다음 증인을 신청합니다. 윤서진 씨입니다. 서진이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은 이복심 씨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년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윗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복심 씨의 일상생활 능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시장에 가십니다. 이건 지난 한 달간 할머니가 장 보신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뭉치가 제출되었습니다. 날짜, 시간, 물품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매일 적으신 가계부입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어요. 가계부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매주 반찬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리 순서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간도 완벽하게 맞추세요. 또한 저와 대화할 때 지난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제가 언제 시험 본다고 했는지, 언제 과제 제출한다고 했는지 다 기억하세요. 서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와 제가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할머니가 직접 보내신 거예요. 문자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 먹고 가렴. 된장찌개 끓였어. 시험 잘 봤니? 수고했어. 날씨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어. 문법도 맞고 맞춤법도 정확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증인, 피신청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고 멀쩡하십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당신은 의료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진단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저는 법학과 학생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공부했고 후견인 신청 요건도 압니다. 후견인은 환자 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본인을 위한 거죠. 재산을 빼앗으려는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관리사무소 가스 감지기 차단 기록입니다. 신청인 측이 고의로 차단기를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장태식이 작성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차단 날짜, 시간, 테이프 자국 사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 측의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후견만 통과되면 집부터 정리해. 이 집 팔면 3억은 나올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의 복리가 아닌 재산 처분을 목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성년후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관리 위임장의 효력도 부정합니다. 의료윤리 위반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땅땅땅. 판결봉이 3번 울렸습니다. 법정이 1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겼다, 이긴 거구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법정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멀리서 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한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법정 계단을 내려오며 가방 안에서 라디오 시계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라디오는 더 이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음악을 들려주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편안했습니다. 거실 한쪽을 정리해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재봉틀 한 대가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재봉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물건, 장태식이 고쳐주었습니다. 복심 씨, 이제 잘 돌아가요. 기름 좀 치고 부품 갈았더니 새 것처럼 됐네요. 고맙습니다, 태식 씨. 별 말씀을요. 제가 전기 일하던 사람인데 이 정도야. 장태식은 그 뒤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고장난 전기 포트를 고쳐주고 형광등을 갈아주고 수도꼭지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이가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재봉질 배우고 싶어요. 재봉질을? 왜? 과제 때문이에요. 법학과인데 봉사활동 학점이 필요하거든요. 재봉질 배워서 독거 어르신들 옷 수선해 드리려고요. 그래, 그럼 가르쳐 줄게. 서진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재봉틀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실 꿰는 법, 페달 밟는 법, 바느질 속도 조절하는 법. 할머니,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돼. 처음엔 다 그래. 서진이는 집중해서 연습했습니다. 삐뚤빼뚤한 바느질 선이 천에 그려졌습니다. 아, 또 삐뚤어졌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하구나. 저녁이 되어 서진이가 올라간 후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천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남편 옷, 아들 어릴 적 옷, 제 치마. 버리지 못했던 천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까? 바늘을 들고 천천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끝에서 느껴지는 천의 감촉.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복심 씨, 이 바지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요즘 살이 빠져서 헐렁해요. 그럼요. 두고 가세요. 얼마 드리면 돼요? 아니에요. 그냥 해드릴게요. 그럼 안 되지. 이거라도 받아요. 박순자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놓고 갔습니다. 바지를 줄여서 돌려드렸더니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복심 씨 솜씨가 정말 좋네. 우리 아파트 사람들한테 소문낼게요. 그 뒤로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옷 수선해 달라는 분, 이불 기워 달라는 분, 커튼 만들어 달라는 분.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느새 작은 수선 공방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수선비로 받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70살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가 케이크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어머, 그랬구나. 축하한다, 서진아.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케이크 샀어요. 둘이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초를 끄며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법조인의 꿈을 다시 확인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 사건 도우면서 느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제 일이 되어야겠다고요. 넌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나니 라디오 시계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올드 팝송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라디오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라디오가 할머니를 구했네요. 그래. 이 작은 라디오가. 저는 라디오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해준 라디오. 이제는 다시 음악만 들려주는 라디오. 나를 구한 건 돈이 아니라 기록과 사람이었어. 네. 기록이 있었기에 진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너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밤이 깊어 서진이가 올라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보일러 차단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내렸던 그 스위치, 이제는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탁자 위 라디오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빨간 녹음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초록빛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새로운 천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옷을 수선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서진이가 내려와 재봉지를 배울 것입니다. 오늘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재봉틀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경쾌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처럼 제 인생도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이나 마음속 깊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